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무제표 분석을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뭐 너무 어렵지 않게 그냥 간단하게 재무제표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린트물 자료도 일단은 첨부를 조금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분석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 주식 투자할 때도 쓰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기업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것들 하실 때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을 어떻게 처음서부터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이 옆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크게 이제 안정성 비율이라고 하는 거, 이 회사가 빚 같은 것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 뭐 그런 능력치들을 따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수익성, 얼만큼의 돈을 벌어들이는지, 얼마만큼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 뭐 그 다음에 활동성, 얼마만큼 자산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뭐 이런 것들을 회수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각각 이렇게 해서 한 13가지 정도 이렇게 구분을 조금 해봤고요. 얘들을 이제 한번 계산 이제 찾아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면 조금 불편하니까 실제 삼성전자의 2017년도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네이버에서 뭐 전자공시 시스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라고 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데로 들어가져요. 그러면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여기다 회사명에 뭐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보실 수 있게 돼요. 전자공시 하게 되면 이렇게 쭉 많은 게 나오는데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정기공시. 정기공시에서 사업보고서, 뭐 반기보고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사업보고서만 보시게 되면 이제 사업보고서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017년도 12월에 있는 사업보고서가 4월 2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보고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사업 보고서에서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만 보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 그냥 단순 재무제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재무상태표서부터 시작해서 손익계산서, 뭐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뭐 현금흐름표, 뭐 잉여금 처분계산서까지 뭐 이렇게 해서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참고로 단위를 1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100만 원. 그러니까 이 뒤로 공이 몇 개요? 6개가 더 있는 거죠. 6개. 그러니까 여기가 900만 원이고 그럼 여기 이렇게 세 자리만 읽으면 1억 8,900만 원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읽으면 70조 1,551억 8,900만 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위에 기수는 49기, 49기가 2017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지금은 제 50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아까 분기별로 보고 싶으면 분기별로도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일단은 눈에 보이게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이거를 이제 한번 해보는 거니까 자 일단은 한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첫 번째 유동성 비율 유동성 비율이라고 하는 거 삼성전자는 빚 갚을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빚 갚을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따져주시는데 유동성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죠?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예요. 그러니까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유동부채가 있죠? 그러면 자 유동자산 계산기에다가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그럼 유동부채는 여기에 요만큼 그래서 유동부채를 나눠주시면 그러면 1.57 얘를 퍼센트로 나타내야 돼. 아이고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네, 1.57이니까 약 157% 정도의 유동성 비율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동성 비율은 200% 이상 돼야 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유동부채라는 것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예요. 다시 바꾸면 현금화할 수 있는 게 70억인데 그 다음에 70조죠. 70조인데 44조를 그 중에서 갚아야 돼요. 그런데 회수기간하고 지급기일하고 조금 따져보면 회수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이 돈을 받아야 될 것들이 조금 많이 있고 상반기에 지급해야 될 게 많이 몰려 있고 이런 상황이면 아무리 내가 받을 게 많다 그래도 상반기에 빨리 몰려 있으면 어떻게 이 빚을 갚기가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유동성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약 200% 이상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조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비율. 그래서 재무 분석 중에 첫 번째가 유동성 비율. 빚 갚을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져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유동성 비율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그럼 부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총 부채를 부채 총액을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본으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부채 총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부채 총계가 나와 있으니까 부채 총계에서 나누기 자본 총계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본 총계 그러면 0.3% 정도가 나오네요. 그쵸? 네. 그래서 내 자본 중에 30% 정도가 부채를 가지고 있다. 순수 내 돈 중에 30%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부채 비율은 우리가 유동성 비율은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낮을수록 우리한테 훨씬 더 좋은 유리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자 보상 비율.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냐. 뭐 이렇게 따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로 가시게 되면 손익계산서에 가시게 되면 우리가 영업이익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는 영업이익을 이렇게 영업이익이 34조가 있어요. 34조. 그래서 34조 나누기 이자 비용, 금융 비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나누기 금융 비용. 그래서 금융 비용을 나누어 주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849%라고 하는 849%라고 하는 이자 보상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자 갚는 데는 우리가 이익 생기는 거 가지고 이자 갚는 데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이런 분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우리가 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돈을 빌려주려고 해요. 삼성전자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니네 빚 갚을 능력, 뭐 이자 줄 능력은 충분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자 충분히 영업이익만 가지고도 이자 갚을 뭐 이자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만큼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뭐 채권자 그러니까 채권자 돈 빌려 이 회사에다 돈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이 회사가 나한테 빌려간 돈을 갚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걸 따져 주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 수익성 비율을 한번 볼까요? 매출 총 이익률.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 총 이익률. 그래서 얘는 매출 총 이익을 나누기 매출액으로 나눠 주십니다. 그러면
매출 총 이익률이 지금 37% 정도가 나왔네요. 37%.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높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물건 팔면 순수하게 물건만 팔아서 남는 돈. 그러니까 얘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원가 대비 수익이 얼마만큼 되냐. 매출 원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만큼 되냐. 그러니까 다시 바꾸면 37%라는 얘기는 63% 정도가 매출 원가. 그러니까 원가가 조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이 매출 총익이 생겨도 문제겠지만 그래도 어, 매출 총이익이 매출액 대비해서 37% 정도밖에 안 생긴다라는 건 조금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클수록 많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가지고 나누기 그 다음에 매출액으로 나눠주십니다. 그러면 21%. 21%란 얘기는 다시 바꾸면 또 어떤 상황이에요? 아, 약 한 16% 정도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한 16% 정도 된다. 그러면 매출액 대비해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16% 정도면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은, 조금 판매비와 관리비는 어떻게 보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 순이익. 이 매출 순이익은 단기 순이익이 매출액 대비 얼마냐 해서 나누기 매출액. 그러면 약 17%. 매출액 대비해서 17% 정도의 순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만 조금 잘 알고 계시면 다음 연도 차에도 거의 비슷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뭐 매출이 뭐 얼마가 더 늘었다. 그럼 그 이 매출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의 순이익이 더 생기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빨리 조금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총 자산 수익률이라고 하는 걸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자산 수익률은 평균 총 자산을 가지고 총 자산을 단기 순이익을 활용하는데 얼마나 잘 활용을 했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평균 자산이라는 게 필요해요. 평균 자산.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을 총 평균 자산으로 나눠 주시는데 평균 자산이 여기 있는 게 단기 말에 평균 자산이고 얘가 전년도 말의 자산이죠. 그러니까 다시 바꾸면 전기 말의 자산은 단기의 기초가 됩니다. 얘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자산 그러면 기초 자산에다가 플러스 기말 자산을 더해요. 그러면 이만큼 금액에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우리는 평균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 자산.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일단 평균 자산을 여기다가 일단 먼저 써놓을게요. 186조 5221억 5,900만 원. 이렇게 일단 여기다 표기를 해놓을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내려가서 당기순이익을 평균 자산으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여기 있는 금액으로 나눠 주시게 되면 그러면 15%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산 대비 당기순이익이 자산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1,000억이다. 뭐 100억이다. 그러면 15억 정도의 이익이 계속 발생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평균 자기자본이라는 걸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자본 총계 그러면 그래서 기말자본 플러스 그 다음에 기초자본
그러면 자기 자본이 일단은 평균 자기 자본이 네, 289조 1165억 3,700만 원 정도가 자기 자본이 되겠고요. 평균 자기 자본이고요. 그러면 얘를 다시 당기 순이익에서 나누기 자기 자본. 그러면 자기 순 자본 대비해서는 약 10% 정도가 되겠네요. 뭐 9.9% 정도 되니까 약 10% 정도의 자기 자본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다 분석을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동성 비율만 조금 더 한번 해보고요. 자, 활동성 비율에 일단은 첫 번째 총 자산 회전율. 우리 회사가 자산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있냐. 그래서 평균 총 자산. 근데 평균 총 자산 우리 아까 여기서 계산해 놨으니까 평균 총 자산 계산해 놨으니까 총 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액을 그래서 우리 매출액 나누기 평균 총 자산. 그래서 매출액을 평균 총 자산으로 나눠주면 86% 정도. 그래서 자산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86% 정도 사용이 되었다. 총 자산 회전율은. 그래서 이 빈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100이 넘어갔다. 그럼 자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매출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내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 그래서 지금 얘는 뭐 86% 정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매출 채권 회전율. 그럼 매출 채권 회전율을 계산하기 위해선 또 마찬가지 평균 매출 채권이라는 걸 또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매출 채권 그러면 기말의 매출 채권 더하기 그 다음에 기초의 매출 채권. 전년도께 기초라 그랬죠? 그러면 평균이 얼마 나왔죠? 51조 3,957억 8,900만 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액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 매출액 대비해서 주식 매출액을 나누기 평균 매출 채권 자리. 를 나눠주시면 315% 정도 나오네요. 315%. 그래서 현금화되는 뭐 속도, 투자 효율성 같은 것들을 나타낼 때 매출채권 회전율, 매출채권 뭐 충분히 회전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치는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더 유리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회수 기간은 우리가 365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365일 나누기 매출채권 회전율. 3.15 그러니까 365 나누기 3.15 그러면 115일 정도가 나오네요. 얘는 회수기간은 어떻게 돼요?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하겠죠. 그쵸? 네. 매출채권 회전율.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율을 한번 볼까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마찬가지 기초재고자산, 재고자산, 네, 여기 있는 건 기말재고자산이고요. 기말재고자산 더하기 기초의 재고자산.
전년도 거. 그러면 평균 재고자산이 13조 8,187억 7,800만 원어치가 재고자산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매출액.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 네,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원가 나누기 재고자산, 평균 재고자산. 그러면 733%. 그 정도의 재고자산 회전율이 나오겠고요. 그러면 재고자산 판매 기간은 다시 얘를 365 나누기 7.33 해주시면 49일 정도가 나오겠네요. 49일 정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이 활동성, 매출 채권 뭐 회수, 뭐 그러니까 자금이 얼마만큼 빨리빨리 회전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주시는 걸 지금 제가 직접 그냥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보고 설명을 쭉 다 드렸거든요. 이건 모든 회사가 다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다시 또 동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돌려서 보시면서 찾는 방법은 항상 우리가 어, 어, 이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면 삼성전자의 뭐 정기공시에서 예를 들어서 분기 보고서를 보고 싶다. 그러면 분기 보고서도 검색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2018년 3월 것까지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분기 보고서 들어가셔도 여기에서도 우리가 재무제표 들어가 보면 2017년 말이고 2018년 3월까지. 그러니까 분기 동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유동자산이 2조 3,700억 정도가 더 늘었네요. 그쵸? 네, 2조 2천억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면 사업 보고서에 다 설명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거를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셀파 컴퓨터 회계학원 원장 김혜성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